안녕하십니까. 예, 25학년도 4월, 6월 기출문제 분석반 개강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사항은 카페 강의 계획서에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각자 그것들 보시기로 하시고요. 목표는 작년하고 달라진 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제가 기출문제를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개론서 읽는 부분의 비중을 좀 늘릴까 합니다. 그래서 역사교육 관련해서 세계 서적은 다 읽어드릴 생각이고요. 다 읽습니다. 다 읽는다는 말은 발췌하거나 뭐 어떤 부분 빼거나 이게 아니고요. 무조건 처음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무조건 다 읽습니다. 그렇게 다 읽는 서적이 일단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역사교육 첫걸음이라는 서적은 따로 제가 무료 강의로 인터넷 강의로 업로딩을 해드릴 거고요. 인강으로. 그다음에 직강에서 제가 직접 같이 읽어드리는 서적은 두 개입니다. 역사교육의 이론, 그다음에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서양사 같은 경우는 서양사 개론 맨 첫 페이지부터 맨 끝 페이지까지 무조건 다 읽어드릴 거고요. 서양사 강좌는 하반기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상 서양사 개론을 다 읽기에도 좀 시간이 좀 빠듯해서요. 일단 4, 6월 반은 서양사 개론만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읽어드릴 거고, 해설해드릴 거고, 요약해드릴 거고, 또 1, 3월 달 했던 것처럼 맥락 잡아드릴 거고요. 개론서를 읽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맥락을 잡는 것도 목적이 크지만 팩트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들을 연결 짓는 게 가장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개론서 읽기 어려우셨던 분들이거나 내지는 개론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들의 인과관계 잘 모르시겠으면 강의 들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강의니까 오늘 강의랑 금요일날 강의 한 번씩 들어보시고 여러분 반응도 좀 봐서 읽는 속도 조절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읽어보실 때랑 같이 읽어볼 때랑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 내용 잘 녹음하셨다가 또 저번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주는 저도 한 3, 4년 만에 지금 새롭게 책을 읽어보는 수업이라 분량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첫 주는 일단 연습 삼아서 제가 어쨌든 적당한 속도를 찾아 나가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적절하게 맞출 수 있게 되면 다음 주부터 좀 이제 속도를 빨리 하거나 완급 조절을 해서 좀 늦게 하거나 조절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객서 보시면 크게 제가 세 개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하나가 개론서 읽기고 또 하나가 기출문제 분석 풀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모든 서적의 목차를 암기하는 겁니다. 모든 서적의 목차를 암기하는 것. 그 모든 서적의 목차를 암기하는 것은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다시 피드백을 할 거고요. 강의 들으시고 있는 지금 약 250여 명가량의 수강생들 전부 다 외울 때까지 목차 내용을 다 암기하고 외울 때까지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론서 읽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나 이렇게 좀 집중도가 여타의 다른 수업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흐름을 놓치게 되면 또 몇 페이지가 훌렁 날아가 버리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 저 교실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요. 저런 것들 좀 잘 읽어보시고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어려우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전화 구용모 선생님 휴대폰으로 문자를 남기시거나 아니면 여기 조교 선생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조교 선생님들은 여기 학원 내에 업무만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좌석 배치부터 시작해서 분실물, 그 다음에 강의실 정비 이런 부분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께 좀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차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오늘 나간 프린트 먼저 한번 봐보시면요. 앞으로 모든 종류의 개론서는 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이 예하의 목차들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1장이 지금 요렇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지금 맨 상위 단원이고 이게 중목차고 이게 소목차인데요. 그러니까 대중소 이렇게 따른다라면 대중소목차 가운데 이 소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의 키워드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옆에다 써보시는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별도로 제가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의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이런 거 다 프린트는 있겠죠. 하지만 나눠서
나눠줬을 때, 이런 걸 키워드를 뽑아서 나눠줬을 때, 또 키워드만 이것만 보느라고 책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제가 이거 나눠드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각각 채워나가서 써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러면 진행해 보면서 또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야 될 서적은 지금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서적인데요. 1, 3월 달에 배우셨듯이 역사 교육론은 크게 이렇게 두 챕터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두 덩어리로. 그게 하나가 역사과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역사 교육 이론의 이해인데요. 지금 이제 심화반 때 첫 번째 다룰 내용이 먼저 이거예요. 역사과 교육 이론의 이해요. 그러니까 또 교육과정의 이해를 먼저 하게 되면 지난달 내용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고 또 후반부 내용에서 속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부러 좀 바꿨어요. 먼저 이걸 먼저 합니다. 역사과 교육 이론. 그러니까 역사과 교육론 전체 파트 가운데서 지금 절반 파트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걸 6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방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역사과 교육과정이라는 파트를 또 6주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토탈 12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 3월 반 끝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1시 반까지지만 제가 만약에 개론서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하면 3시, 4시까지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주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책을 읽다가 만약에 진도가 늦어지게 되면 오후까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가급적이면 최대한 오후까지 미루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부득불 사정이 생기게 되면 지나치게 늘어지게 되면 저런 일이 몇 번쯤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하나씩 그럼 살펴볼까요?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서적은 아시다시피 역사교육에는 지금 6대 개론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험에 지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서적은 5개죠. 5개 가운데서도 모든 걸 다 보시는 분들은 없고요. 5개를 전부 다 보시는 분들은 없고 대략 4가지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2001년 3지원에서 나왔던 역사교육의 이해라는 책 많이 보시죠. 일명 파란 책 많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07년, 2008년에 나왔던 내용과 방법,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이론, 요것의 개정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1대 개론서라면 요 2개 묶어서 2대 개론서가 되는 거고요. 이제 3대 개론서라고 할 만한 게 첫걸음이잖아요. 역사교육 첫걸음 2022년도에 나왔던. 그러니까 요 서적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빼고는 제가 다 읽어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요 내용은 읽으셔도 상관없고 안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나머지 2권은 뭐냐면 역사교실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고요. 역사교실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론서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서적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역사교사들이 쓰고 있는 현장 역사교사들의 모임에서 나오고 있는 책 4권들. 그 다음에 또 역사교육지죠. 현장에 있는 역사교사 모임에서 발행한 역사교육 잡지요. 무크즈가 있는데 그 잡지에 들려와 있는 수업 사례들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원래 정서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후반기에 문제풀이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공부하실 겁니다. 오늘 배울 서적은 지금 요 가운데 역사교육의 이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이해라는 책이요. 아까 말씀드린 2001년에 나왔던 3지원에서 나왔던 초대 개론서 가운데서 요 개론서가 크게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내용 가운데 지금 5개 장만 뽑아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5개 장만. 이렇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이 5개의 목차를 외우시는 거고 이 5장의 목차 가운데 소목차까지를 전부 다 외우시는 거예요. 소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까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지 않으시면 집에 못 가요. 자,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교육 이론은 토탈 몇 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챕터가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좋겠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역사교육이란 무엇인가, 역사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역사교육이란 무엇인가, 역사교육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가, 어떤 내용들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내용들에 관심이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사학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학사. 우리나라 사학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서양 사학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서양, 한국 사학사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까지요.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사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학사와 연관해서 역사학의 변화에 따라 발맞춰가는 것이 역사 교육이니까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이쪽 부분의 이론 부분이나 이쪽 부분의 변화사항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변화사항 관한 부분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인데 이쪽의 변화를 물어본 부분은 난이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때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읽으셔야 돼요. 사학사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읽으셔야 되고요. 동양사학사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에? 서양사학사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읽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읽을 때는 제가 20세기 사학사라는 책과 오늘의 사학사라는 책에 있는 내용까지 결합해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책에 들어가 있는 수업 내용보다 수준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또 간추려서 프린트로 해서 나눠드릴 거니까요. 강의 들으시면서 프린트 비교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장이 역사 이해와 역사 교육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역사 인식의 논리와 방법이라고 그랬었지. 역사 인식의 논리와 방법. 역사라는 학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논리와 방법. 이걸 둘러싼 대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인식의 논리와 방법 측면에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인식의 논리와 방법이 설명인 거고, 그렇지?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이해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해와 설명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설명과 이해라고 하지 않고 이해와 설명이라는 챕터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 연구론의 입장에서는 역사 이해 부분을 설명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론의 입장을 반영해서 역사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해라는 인식의 논리와 방법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장에는 설명을 배치한 거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논의가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역사적 사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역사적 사고라고 하는 것. 최근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이런 거잖아. 류젠식의 역사의식과 연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과거로부터 현재를 들여다보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안내해주는 또는 제시해주는, 영어로는 그걸 오리엔티어링 또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습자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 문제를 안내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 역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목표로 자리 잡고 있어요. 목적이자 목표로요. 그래서 국내에서 연구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연구 방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걸 안내해주는 부분이 5장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개관을 해드렸으니까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목차만 한번 다시 외워볼게요.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책은 몇 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 순서를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이 글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역사 교육이란 무엇인가? 역사 교육은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머릿속으로 자꾸 그리도록 하셔야 돼. 아시겠죠?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봤다라면 그럼 최근 관심은 무엇일 것인가? 또 이전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 것인가? 예전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주된 관심사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학, 사학사 부분이고요. 이 사학사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해하겠지? 네. 그 다음 나머지 두 장은 역사 인식의 논리와 방법과 관련 부분입니다. 역사 이해란 무엇이고요. 그것이 역사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역사적 설명이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역사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학습자들에게 배양해주고자 하는 가장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 사고란 무엇이고 앞으로 역사적 사고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쪽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외우시겠어? 자, 고개 드시고 한번 외워봅시다. 역사교육의 이론 몇 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 네,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이요. 죄송합니다만 좀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외우고 있으시거나 또는 뭐 그런 거 외울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 드실지도 모르지만 일단 외워보시면 한번 해보시고 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나서 효과를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히면 처음부터 제가 이걸 따라 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 자체부터 여러분이 거부를 하시게 되면 수업을 들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게요. 아시겠죠? 5개입니다. 1.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 풀어서 말해보세요. 역사교육이란 무엇인가? 또 역사교육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2. 과거의 역사교육은 어떠해 왔고 현재의 역사교육은 어떠한가? 과거의 역사는 어떠해 왔고 현재의 역사는 어떠한가? 역사가들의 연구 방법, 또 역사 교육자들의 연구 방법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학과 역사교육이라는 부분을 마련했다고요. 3. 4. 두 가지는 역사인식의 논리와 방법을 둘러싼 대립적 구도에서 관념론자들이 제시했던 이해와 실증론자들이 제시했던 설명, 이 두 가지의 인식의 논리와 방법이 역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사 수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걸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마지막 5. 역사적 사고. 그렇죠? 현재 가장 중요시되는 역사 교육의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학습자들에게 실제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걸 어떤 의미인가? 이걸 살펴보기 위한 장이라고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설 없이 5개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1. 2. 3. 4. 5. 네, 이제 1단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죠. 1장의 목차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연구 영역. 아까 제목을 이렇게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렇죠? 이게 로마자 1번, 이게 로마자 2번.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이 개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치? 하나는 개념 정의죠. 의미죠. 또 하나는 개념을 다른 개념과 구별하기 위한 특징입니다. 이 개념이 다른 개념과 지니고 있는 구별. 예컨대 이런 거, 요런 과목도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 요런 과목도 있겠죠. 지리교육이나 사회교육 이런 과목도 있을 텐데요. 이런 과목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만 지니고 있는 특징은 뭔가라는 걸 살펴보기 위함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풀이고요. 뜻 풀이고요. 이건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속성이라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것의 개념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역사 수업 방법에서 개념 학습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개념을 규정짓는 저건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내포적 정의일까요? 외연적 정의일까요? 네? 내포적 정의인 거죠. 요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하겠어? 역사 교육의 특성, 특징을 이른바 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내포적 정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야. 의미와 특성. 시작. 다시 의미와 특성. 그렇죠? 의미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요. 교과 교육과 역사 교육이라는 부분이고요. 교수 내용 지식과 역사 교육이라는 부분이죠. 잘 생각해 보시 봐봐. 교과 교육이라고 한다라면 10여 개 이상이 되겠지. 영어 교육, 국어 교육, 일반 사회 교육, 지리 교육, 역사 교육 등등등등등. 이렇게. 그쵸? 이것 과역사 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떤 입장일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입장일까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자는 입장일까요? 아니에요. 교과 교육 가운데 하나로서의 역사 교육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림으로 그리면 교과 교육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합니까? 근데 이 말은 이 두 번째 들어와 있는 말은 과목별로 교수 내용 지식이 다르거든. 과목별로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교과 교육학과 이렇게 있고 별도로 여기 역사 교육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번과 2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교과 교육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교육학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거냐고.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해? 어려운 말을 해볼게 이제. 이걸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1번의 내용은 영일론의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연고론의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걸 전제 조건, 그러니까 책을 읽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깔지 못하고 책을 읽을 때는 책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 말아.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책을 쓴 저자분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쓰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 알겠습니까? 제목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목을 달게 될 때까지 저 사람들은 이 챕터와 이 챕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이 뭔가,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뭔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심리학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는 영일론, 하나는 연고론 이런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볼게. 역사교육의 개념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역사교육은 무엇인가라고 뜻풀이를 해준다고 그랬어. 뭐? 의미. 또 하나는 이 뜻풀이에 부합된 이 개념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특성. 이른바 개념학습의 속성 모형에 가깝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교육의 특성을 다룹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고 해. 두 가지 차원에서. 역사교육이란 뭔가라는 걸 두 가지 차원에서 개념 정의 짓는 거라고. 하나는 영일론의 관점, 하나는 연고론의 관점. 영일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교과 교육학 가운데 하나라는 식으로 역사교육을 개념 짓는 것이고, 연고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교육학의 영역과도 구별되는, 또는 교과 교육학의 영역과도 구별되는 역사 교육학만의 독자성을 지닌 학문이다. 곧 독자성을 지닌 학문으로서의 역사 교육이라는 개념을 규정 지으려 하는 거겠죠. 이해? 다시 한번. 교과 교육학 가운데 하나로서의 역사 교육. 교과 교육학 가운데 하나로서의 역사 교육. 교과 교육학과 구별되어지는 역사 교육. 교과 교육학과 구별되어지는 역사 교육. 영일론의 관점, 연고론의 관점. 또 말합니다만 그걸 알고 읽어봐야 된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특성. 해방 후부터 역사교육이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져 왔는가라고 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역사교육이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져 왔는가. 크게 이거 보면 학문적 관점이고요. 요건 국가나 사회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겁니다. 국가나 사회적 관점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정 문서상에 제시되어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주요 역사교육 내용들은 다 첫 번째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쓰고 있거나 일반인들이 쓰거나 미디어에서 다루는 역사교육이란 말 할 때 있죠. 예컨대 뭐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위기다라든가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뭐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 그런 표현들은 주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학교교육 안에서 다루는 게 이거라면 이거는 학교를 졸업한 이유니까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 차원의 논의예요. 이건 성인교육, 사회교육 차원의 논의고요. 이건 학교교육 차원의 논의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의 특성은 학교 입학기, 입학 정년기부터 해서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요. 이건 뭘 다루고 있다고요? 해방 후 역사교육 논의의 특징. 학교교육 안에서 다루어지는 역사교육을 다룬다니까요. 요건 학교를 졸업한 이유라고. 학교를 졸업한 이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역사교육을 사회교육적으로 왜 이래? 사회적으로 역사교육이 다뤄지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역사교육이 다뤄지는 경우를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역사교육이란 말이 쓰일 때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냐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냐라는 걸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이해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 구미권에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권의 주된 역사교육의 함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비판적 사고력이 역사 과목과 덧붙여져서 역사적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의 캐나다 연구의 대표자, 캐나다 쪽에서 역사교육 연구의 대표자로 임하고 있는 피터 세이삭스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미국에서 주로 역사교육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스탠포드 학파라든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뭐 와인버거나 슐만이나 드레이크 뭐 이런 인물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또 그와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는 감정이입, 이른바 보살핌으로서의 감정이입을 주장하고 있었던 린다
랩스틱이라거나 키스 마틴이라거나,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역사적 사고력의 모습은 전부 다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지적 능력과 감수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잖아. 일반인들은 알까요? 그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 자,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이제. 1982년 이후로 일본은 일본 문부성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통해서 일본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교 서술하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일본 교과서 왜곡에 직면한 우리나라 정부 또 동남아시아 4개국 정부의 대응은 각기 상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이한 대응 자체가 이후 교과서 서술, 각국 교과서 서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독도 관련한 서술이라든가 영유권 관련한 서술 부분에서 굉장히 한 발 빼고 있는 듯한 다소 한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과서 서술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을 했습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또 들어봐. 또 들어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산 안창호의 저작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잘 기억하거나 되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예. 앞으로 자라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민족 정신을 좀 더 기우고 민족적 유산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구별되십니까, 그럼? 응? 목차하고 구별돼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끊어볼게. 지금 우리가 같이 목차로 외웠던 게 챕터 하나예요. 그죠? 자, 요 앞에 지금 뭐가 있었고요?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이라는 게 있었고요. 요 앞에 책 이름이었지? 역사교육의 이론. 시작. 다시 이건 개념 하나, 연구 영역 하나. 근데 연구 영역은 아직 안 봤고 개념 부분만 봤어. 개념은 의미가 있었고 그 의미를 규정짓기 위한 특성이 있었다고. 역사교육의 의미와 특성. 의미는 다시 두 가지로. 하나는 영일론의 관점, 또 하나는 연구론의 관점. 영일론의 관점에서 교과교육학 가운데 하나로서 역사교육. 연구론의 관점에서 역사교육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 소위 말하는 교수내용 지식과 역사교육. 이해하겠지? 그럼 두 번째, 역사교육의 특성과 연관해서는 하나는 초, 중, 고등학교 이른바 소위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역사 교육의 내용들을 다룬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나 국가에서 논의되어지는 역사 교육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사 교육의 연구 영역. 이거 제가 뭐라고 아까 표현했었죠? 주요 역사 교육자들의 관심.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크게 나눠보면 그동안의 역사 교육자들은 세 가지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쵸? 세 가지. 목적론, 또 교수학습론, 또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이라는 거였겠지. 그럼 이것도 한번 나눠봐봐. 목적론이라고 하는 건 당위론이니까 학교 교육 안에서만 꼭 다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 이른바 국가나 사회 쪽에서 이른바 기대하고 있는 목적론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통적 목적론이라고 그래서 5가지를 외우고 있지. 그치? 뭐뭐 있어?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또 교양을 습득하기 위해서라든가 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든가 마지막 역사의식이나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전통적으로 5가지의 논의가 있어 왔었죠. 그치?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1980년도에 영국의 역사교육학자였던 지오프리 파팅턴은 그 5가지의 전통적인 목적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3가지의 대안적 목적을 제시한 바도 있었고요. 그 선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이따 읽어볼 요 책 내용에도 들어가 있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목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게 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교수학습론인데요. 교수학습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역사 수업 과정을 다루고 있는가. 이 수업 과정에서 크게 교사의 역할과 학습자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이나 변천 과정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는 게 교수 학습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 있는 이 역사적 사고와 역사 의식이라는 거는 뜻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가 달리 이렇게 취급되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에는 두 가지 뜻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배우셨다시피 과거의 역사적 사고가 지금은 리젠의 역사인식과 좀 비슷해져 있죠. 이렇게. 리젠이 말을 하는 도덕적, 사회적 역사의식의 합성, 이른바 시간의식과 존재의식, 플러스 자의식. 요 세 가지가 역사의식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다라면 이 기본적인 토대 위에서 사회의식이라든가 도덕의식의 합성으로까지 성장 발전한다라고 하는 게 리젠의 역사의식의 핵심이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다루는 거는 이 역사의식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역사의식이 이런 배경에서 나타났거든. 이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상사, 독일의 일상사를 연구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개념사나 구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 역사의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로 독일의 미시사 연구자들, 미시사의 이제 세분화된 폭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술사나 기억사나 일상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식이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역사의식을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사의식의 연원을 본 것입니다. 연원을. 그리고 이 역사의식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 서술이에요. 각 시기별로 교과서 집필자들의 역사 서술, 역사의식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 서술과 이것이 학생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탈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외울 수 있을까요, 이제? 외워봅시다. 그동안의 역사 교육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 크게 덩어리가 몇 개라고요? 목적론, 교수학습론,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 부분이라고요. 다시. 그죠?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봅시다. 요거 윗부분이 뭐였냐면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이었습니다. 다시 표가 위로 나눠져서 개념, 그죠? 개념은 뭐였지? 의미와 특성이었고 연구 영역, 그렇죠? 이렇게 나눠졌었고요. 앞에 지금 첫 번째 칸만 잘 기억해 보시는 거야. 이런 부분들만. 이제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 볼게. 의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점이라고? 교과 교육과 역사 교육이 연구론의 관점. 이거 교수 내용 지식과 역사 교육 연구론의 관점. 그렇지? 학교 교육 안에서의 역사 교육의 특성, 해방 후 역사 교육 논의의 특징. 요건 사회 교육이나 국가 교육 차원에서의 역사 교육의 특성. 이걸 다뤄보는 거라고. 역사 교육의 교과 교육 외적 성격. 그렇지? 요걸 그대로 외울 필요가 없겠지? 그잖아. 방금 풀어드린 대로 그대로 기억하셔도 돼. 무슨 성격 이렇게. 학교 차원에, 학교 교육 차원. 이건 국가나 사회 교육 차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목적론. 목적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역사 교육을 왜 배워야 되는가라는 이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목소리들, 이른바 스펙트럼을 들어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한계점이 있었는가, 부족했는가, 우리는 정작 뭘 빠뜨리고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목적 논의의 허와 실이라는 부분이죠. 이해?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셔 봐봐. 여러분이 왜 이 공부를 왜 지금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 어떤 사람들은 임용고시 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각각 목적이 어때? 달라. 이렇게 목적이 다른 이유는 뭘까? 목적이 다른 이유는 개개인이 교사라는 직업 또는 교사라는 꿈에 대한 각각의 무엇이 달라?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이걸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예? 임용고시를 공부하기 전에 맨 앞서서 이걸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 나는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고, 내가 생각하는 교사는 어떤 직업이고, 앞으로 교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 같으니까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야만 하지. 이해해? 이런 인식론적 토대를 양호한 교수는 역사화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도요. 나도 스스로를 역사 연구자 또는 역사 교사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곧 현장에 가서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 것인가를 따져 물어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그걸 따져 묻는 게 바로 뭐다? 목적론이라니까, 목적론? 그러니까 목적 논의의 허와 실은 그간에 논의되어졌던 그런 목적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적극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목적을 둘러싼 논의에서 A가 옳다, B가 옳다, C가 옳다 이게 어느 하나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 자체가 쟁론의 과정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쟁론의 과정이 되는 게 중요하겠지? 논쟁의 그 과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이게 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서로 치고받는 와중에 목적에 관한 논쟁의 뜻이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이해합니까? 그 다음입니다. 교수학습론이요.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예요. 여기서 뭐로 바뀌어왔다는 것? 이렇게 바뀌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잘 생각해봐. 이 말을 풀면 뭐가 되냐면 교수학습론은 과거에 교수 이론, 가르치기 위한 이론, 그 다음에 학습 이론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일종의 이게 처방에 해당하는 것이었었죠. 그치? 이건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었고 이건 학습자가 해야 될 역할이었고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분리되어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실제로 누구의 인식과 누구의 역할은 주목받지 못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주된 타겟은 학습자였잖아. 학습자를 위한 교수법, 학습자를 위한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주된 논의가 됐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역할은 빠져 있어? 자, 책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교사의 소임과 교사의 역할은 배제가 됐죠. 역사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역사 교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빠져 있었어. 그래서 역사 교실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이 사람에게 많은 초점을 갖춰보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해하겠습니까? 인식론이라는 말이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누구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다. 교사의 변화된 교사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 요거 교과 외적 역사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업 이외에 아이들이 역사학습의 통로로 배우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교양, 서적이 있죠? TV 프로그램이 있죠? 사극 같은 거 있잖아. 드라마 있고 다큐멘터리 있죠. 그쵸? 뭐 또 영화도 있고요. 그치? 또 최근에는 막 몇몇 분들 테이블 앉아가지고 저렇게 잡담하듯이 사담하듯이 주고받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 그렇잖아요. 오락 프로그램도 있다니까. 그런 오락 프로그램.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TV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미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에 접근하는지 그 각각 역사에 접근하는 방법과 특징, 유의사항, 한계점 이런 것들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한계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할 사람들이니까. 그지? 수업을 진행할 사람들이니까 그런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한계성들이나 위험성들, 속성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해?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 교과 외적 역사학습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 역사적 사고의 역사의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사고는 과거에 관한 역사적 사고. 그 역사교육의 한때 궁극적 목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역사적 사고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정에서 출발해서 이걸 유형화, 세분화시키려는 작업까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고의 4대 범주화 같은 것들이죠. 이해해? 이 말은 역사적 사고가 영역 고유적으로 독특하다라는 관점 하에서 다시 그걸 세분화, 유형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해요. 똑같이 양황교수 지적인데요. 이 책에서 곧 연구론의 관점에 입각해서 개념을 규정 지었는데 역사적 사고의 특성이나 하위 범주를 논하는 관점에서 또다시 연구론의 입장을 떠올리고 있다. 곧 연구론의 입장이 중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이 부분은 크게 개인적 의식, 심리적 의식과 역사적 의식,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나눠 접근하고 있고요. 이쪽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맞춘
1960년대, 70년대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였고 이것이 아까 말한 도덕적, 사회적 의식의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췄던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 리젠의 연구예요. 일본 사회과학의 연구회나 사이토의 연구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독일식의 리젠식의 역사의식의 연구가 있다고요. 이런 유형이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독일식의 역사의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났는가라는 힌트를 주기 위해서 제시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개념사, 구술사, 독일에서 부르닥쳤던 1990년대의 새로운 역사 연구의 학풍을 말을 하는데 그 개념사나 구술사라는 말에서부터 집단 기억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 집단 기억으로부터 역사의식이라는 말이 파생이 됐던 것이거든요. 이해해? 맨 마지막은 역사 서술과 역사 이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또는 역사의식을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 서술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이걸 읽은 사람도 역사 서술을 읽은 사람도 동일하게 역사의식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간 매개체로 역사 이해라는 부분을 별도로 꼽고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렵죠? 외워보죠. 자, 역사교육의 주된 연구 영역은 몇 개다? 1, 2, 3. 자, 목적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간의 목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 두 번째,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 그렇죠? 한계점들요. 그 다음 교수학습론입니다. 그동안은 누가 배제되어 있었다고요? 교사가 배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역사, 교수학습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을 살펴보자?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자. 그 다음 여기는 교사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교육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또 그 미디어가 지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 한계 이런 것도 살펴보자라는 거죠. 알겠지? 마지막에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에서는 그간 역사적 사고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최근에는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틀고 있는가? 아울러 역사의식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개념사, 독일에서 나타났던 개념사학이라는 거, 또 구술사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집단 기억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 집단 기억을 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의식의 배양이 강조되어졌다면 집단 기억이란 무엇이고 역사의식이란 무엇인가? 둘 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맨 마지막 학습자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방법은 비판적으로 역사 서술을 읽게 하는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역사 서술을 써보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비판적으로 역사 교과서나 역사 서술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판적으로 읽게 되면 아이들의 역사 이해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외워볼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보고 해볼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보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1장 역사교육의 첫째, 둘째,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역사교육이란 무엇인가? 역사교육의 관심 영역은 뭔가? 역사교육이란 무엇인가? 역사교육의 주요한 관심 영역은 뭔가? 라는 거지. 그렇지? 자, 개념 안에는 의미와 특성, 의미는 두 가지로 접근 가능하다고요. 읽어봐. 0, 일론의 관점, 0, 고론의 관점. 시작. 교과교육과 역사교육. 교수내용 지식과 역사교육. 역사교육의 특성입니다. 특성. 학교교육. 사회나 국가교육. 학교교육.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사교육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 여기 국가나 사회에서 바라는 역사교육에 대한 기대치, 기대점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됐죠? 그 다음 역사교육의 주요한 연구 영역 몇 가지라고요? 목적론, 교수학습론,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 목적론. 목적에 관한 논의는 다양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이게 다양하다고 해서 매번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런 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가운데 한두 개를 골라서 이건 하고 나머지 건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무슨 과정이 되는 게 좋다고요. 논쟁의 과정 또는 쟁론의 과정이 되는 게 좋다고요. 두 번째, 교수학습론. 그동안 어떻게 봤다고요?
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주목받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업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을 주목하자? 교사의 역할을 주목하자. 인식론이었습니다. 요거 미디어가 미치는 역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랬지. 교과 외적 역사 학습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다음 역사적 사고, 역사의식, 집단 기억, 역사술과 역사의 마지막을 합쳐서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 이렇게 했습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이제 외우시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필요하다면 외우시고 필요 없다고 느끼시면 외우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더 하시거나, 그러니까 뭐 현장 교직에 나가셔가지고 연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지나가시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서적들을 읽어보신다. 물론 학술 서적에 국한해서입니다. 학술 서적에 국한해서 여러분이 주로 아마 읽어보실 서적은 인문학 서적이거나 또는 사회과학 서적이겠지. 인문 서적이든 사회과학 서적이든 해당 서적을 읽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야? 목차의 이해야. 목차의 이해. 그래서 그 목차를 저자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나의 이야기와 나의 목소리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 저자가 구성한 목차를 내 목소리로 다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랬을 때만 이 책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남아요. 알겠죠? 책은 절대 암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와 분석의 대상인 거지 암기의 대상이 아닌 거라고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엇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적이다? 목차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쉬셨다가 이제 텍스트 읽어볼게요. 읽어드리면서 왜 목차가 중요한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